여태까지는 그 유식의 세계관이 표층, 심층으로 나눴을 때 심층적 세계관이다라는 것, 그리고 표층의 식이 제육의식, 제7말라식이라면은 심층의 식이 제8아류야식이고 제8아류야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심층과 표층, 그걸 이제 표층은 다의 세계고 심층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아류야식이면서 어떻게 해서 이 현상적으로는 다른 개체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아여대 철학과에 있는 한자경입니다. 이번 제목은 유식의 실천적 함의라고 다뤄보았습니다. 지난 4강까지는 유식이 표층의식과 심층 마음을 논하는데 그 심층 마음에 해당하는 아류야식이 제8아류야식이 하나의 마음이다. 근데 표층에서는 각각의 유근신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 그 하나의 아류야식인 일과 표층의 다의 일과 다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요. 이제 그렇게 논하는 유식 이 가지는 실천적 의미가 뭘까를 이제 셋으로 나눠봤습니다. 본각은 이제 계속 말씀드렸기도 했지만 이 본각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본각을 어떻게 자각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또 이 아류야식을 논하는 유식이 그 하나의 마음을 논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대동, 다 크게 하나다라는 그런 대동의 이념을 포괄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보살 정신을, 그러니까 대승 불교 정신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보살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제육의식보다 더 깊은 심층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지금까지 계속 논의를 했었는데 제8아류야식이다, 뭐 이런 하나의 마음이다, 일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심층 마음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물론 강연 도중도중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과연 우리 각자의 심층 마음인 아류야식을 직접 자각해서 알고 있는가? 우리가 전체로서의 마음을 과연 아는가? 아니면 모르는가? 이제 이 물음은 그대로 본래적 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본각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 자체에 대해서는 각이 없는 불각 상태에 우리가 있는가? 각이 없다는 의미에서 불각인가? 이런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이 본각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번 이제 이런 비유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물고기는 물 속에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물고기는 물을 아는가 모르는가? 물 안에 있는 물고기하고 물 밖에 있는 새는 물 바깥에 있죠? 그럼 누가 더 물을 더 잘 알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의식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주객 분별적인 제육 의식이죠. 제육 의식이어서 우리의 제육 의식은 어떤 것 X를 그것 아닌 것이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상대가 없는 것, 그 대대를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부정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사과 그림 이렇게 썼죠.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주면서 사과를 그려오라 이랬는데 어떤 학생은 이런 도화지에다가 이제 사과를 그리는데 어떤 학생은 사과를 하나를 그려왔어요. 제가 뭐 그냥 사과를 그리라고 했지 뭐 사과 몇 알을 뭐 얼마나 크기로 어떻게 그려라는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이런 바구니에 사과 여러 알을 이제 이렇게 그려왔어요. 근데 어떤 학생은 이렇게 빨간 도화지를 냈어요. 빨간 도화지를. 그러면 이제 제가 선생이니까 이제 점수를 매겨야 되잖아요. 그럼 이 학생한테는 사과를 이제 세밀하게 좀 잘 그려 이렇게 저같이 못 그리지 않고 이제 잘 그려왔어요. 그럼 제가 한 90점. 이제 여러 알을 막 이렇게 그려왔고 뭐 사과 이외의 것까지 막 하면 좀 잘 그렸잖아요, 그죠? 95. 이 학생은 몇 점을 줄까요? 그냥 시뻘건 도화지, 색칠은 꼼꼼하게 잘해왔는데 그냥 시뻘건 도화지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안 내진 않고 냈으니까 한 20점? 그랬더니 이 학생이 저한테 와갖고 선생님이 사과 그려오라고 그러시지 않았냐. 사과를 뭐 얼마나 크기로 그리라고 얘기도 안 했고 근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사과다. 사과 그러면 큰 사과를 자기가 떠올린다. 이만한 사과를 떠올렸는데 도화지가 너무 작아갖고 왜 이렇게 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나 사과 그려왔는데 왜 사과 안 그렸다고 그러냐. 예.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할 때는 사과가 있으면 내가 사과를 알지가 아니라 우리가 사과를 아는 거는 여기다 지금 내가 사과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서 사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면 사과가 되잖아요. 그죠? 사과가 사과로 나타나려면은 이 경계선을 그려야 되는 거죠. 경계선이라는 거는 사과만으로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사과인 것과 사과 아닌 것을 분별하는 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를 X로 알려면은 나덱스가 함께 있어야지만 우리가 X를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X를 X로 아는 거는 X 아닌 나덱스를 통해서 나덱스가 아닌 것으로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복이 뭔지 아냐? 그러면은 행복은 아는데 불행은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행복을 알려면 불행을 알아야지 불행이 아닌 것으로서 행복을 알지. 불행을 한 번도 경험해 보면 자기가 행복한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경계를 통해서 그것 아닌 것을 통해서 그것을 아는 방식으로 우리는 의식을 한다라는 거죠. 이건 제육의식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분별을 통해서 아는 것. 이 제육의식의 방식으로 일체를 알려고 하면 우리는 상대가 아닌 절대에 대해서 유한이 아닌 무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는 알지 못하는 거. 전체 한계가 없는 전체 한계가 없으니까 그 바깥을 모르죠. 그러면 그것을 모르는 거가 되는 거죠. 그것 경계 지어진 건 너머의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안의 것도 모르는 거가 되니까 경계가 없으면 우리가 모르는 거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물고기한테는 물이 전체인 거죠. 물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물 아닌 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모른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물고기는 물 아닌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물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 물고기에게는 물이 전체이기 때문에 결국 물고기는 물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텐데 좀 이상하죠. 어떻게 물 안에 있는 물고기가 물을 모르고 물 밖에 있는 새가 물을 더 잘 알겠어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계를 통해서만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다. 부정을 통해서만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물고기는 물을 알자면은 물 밖으로 나가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물고기가 물을 알고 싶어해요. 마치 우리가 살면서 삶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인생이 뭔가 이거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럼 삶 밖으로 나가봐야지 삶을 안다. 물고기가 물을 알려면은 물 밖으로 나가봐야 된다. 물고기의 마음을 내가 알아갖고 물고기한테 그래 너 물 알고 싶냐 알게 해줄게. 물고기를 꺼내서 물 밖으로 탁 꺼내놔요. 금방 몰라갖고 좀 한참 두더 어떻게 돼요? 죽죠. 물 밖에 나오면 물고기는 죽죠. 이게 생명이 물 안에서만 물고기니까. 그래서 물고기에게 물 밖은 죽음인 거죠. 그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철학은 저런 의미에서 죽음의 연습이다. 삶을 알려면 삶 밖에 나가봐야 된다. 죽어봐야지 삶을 안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연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물고기가 물을 모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물고기가 물을 아는 거는 물 밖에 나갔을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물 밖에 나가면은 물 아닌 것, 낫물을 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 밖에 나갔을 때 이제 물 밖에 나가면은 물을 알게 된다라고 할 때는 물 밖을 알므로써 물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서 물 아닌 것, 난 물을 알려면 아까와 똑같은 논리로 뭘 말하려면은 난 물을 알려면은 난물이 X잖아요. 난물을 알려면은 나덱스를 알아야 되죠. 그럼 난물을 알려면은 난물이니까 물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 아닌 것을 알려면은 물을 알아야지 물 아닌 것을 알게 되죠. 물고기가. 그죠? 물 밖에 나가서 물 아님을 알려고 그래. 알게 된다. 그러면은 물 아님을 알려면은 물 아님이 아닌 것을 알아야 물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물 아님을 알게 되죠. 근데 물 밖에 나가서는 물 아님밖에 없죠. 거기는 물이 없죠. 그러니까 물 밖에 나가서 물고기가 물 아님을 알려면은
이미 물을 알아야지 물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물 아님을 알려면은 이미 물을 알아야지 물이 아니라 물 아닌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근데 물 밖에 나가서 물 아님 속에서 물을 알 수는 없죠. 그럼 물을 언제 알았냐? 물 안에서 알아야지만 물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서 물 아님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물 안에서 이미 물을 알아야지 물 밖에 나가서 물 아님을 알게 되겠죠. 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모르는 게 아니라 물 안에서 물을 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죠? 물고기가 물 밖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물 아님, 그죠? 물 아님, 난물인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물을 알려면은 X를 알려면은 나덱스를 알아야지 나덱스가 아닌 것을 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물 없는 곳에서는 물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이미 물 안에서 물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즉 물고기는 물 안에서 물을 아는 것이지 물 밖에서 물을 아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 안에서 물을 아니까 물 밖에 나갔을 때 아, 물이 아니구나. 물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이미 물속에서 물을 안다라는 거죠. 문제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이미 물을 아는데 자기가 물을 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물고기가 이미 물속에서 물을 알아요. 물을 아니까 물 밖에 나갔을 때 물이 없구나. 이거 차이를 알게 되죠. 차이를 안다는 거는 물을 알아야지 나가서 물이 없음을 알게 되는 거죠. 아까 마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끄러운 소리가 우웅 날 때 소리를 들었어야지 끊어질 때 끊어졌음을 알게 되잖아요. 전에 안 듣고 있었다. 그럼 모르는 거죠. 그 전에도 안 들었고 없어서 안 듣고 그러면은 뭐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있다가 끊어진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럼 그 이전에는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단지 자기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거를 이제 의식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의식 차원에서는 모르고 있지만 의식되지 않는 차원에서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끊겼을 때 이게 이렇게 시끄럽구나를 의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의 그 가능 조건이 이미 의식보다 더 심층의 알미 있기 때문에 그 심층 마음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의식이 안 돼도 듣고 있기 때문에 끊어졌을 때 끊어졌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예 안 듣고 있었다. 아예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소리가 있을 때도 안 들었고 들리지 않아도 안 듣고 그러면 끊긴지도 모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물고기가 물속에서 이미 물을 알고 있는데 안다는 사실을 의식을 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의식은 분별적인 식이지만 분별된 것만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활동이 다가 아니라 이 분별을 가능하게 하는 심층의 이 알미 있기 때문에 분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 자체가 X를 알기 위해서는 나덱스를 알아야 되는데 나덱스를 알기 위해서는 이미 X도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X와 나덱스를 포괄하는 그 알미 심층의 알무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본각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전체이기 때문에 분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내 마음이 그려냈다. 그럼 이 전체 우주에 대해서 내 마음 안에 이 우주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마음을 이 우주 전체를 포괄하는 내 마음으로 내가 의식을 못하느냐. 내가 내 마음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끝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모른다라는 거죠. 그럼 아주 모르냐?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도 물을 알듯이 사실은 전체가 마음이라는 그 마음의 각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본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것이 있음을 의식적인 차원에서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게 불각이라는 거죠. 물고기는 이미 물속에서 물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다만 자신이 물을 안다는 것을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갖고 뭔가를 깨닫죠. 깨닫는데 뭘 깨닫냐면 물이구나, 물이 이런 거구나를 깨닫겠죠. 근데 그게 물 밖에 나가갖고 아는 게 아니죠. 거기 물이 없으니까 물을 못 깨닫잖아요. 그죠? 이 안에서 자기가 알았던 그거를 그게 물이었구나라고 깨닫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밖에 나가봐서 이렇게 깨달은 이거가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만 이 물고기는 자기가 깨닫고 났을 때 물이 뭔지를 알게 됐을 때 물
속에 있는 물 밖에 나가보자는 다른 물고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냐면은 저들이 물을 모른다가 아니라 저들도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물속에서 다 사니까. 나도 이미 물속에서 물을 안 거니까. 그죠? 저들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요 본각과 불각의 관계는 마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모의 사랑은 부모가 돌아가셔야 한다. 그죠?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이 끝나지 않으면은 부모의 사랑이 나한테 어린아이한테 전체이기 때문에 그 바깥으로 나가 부모 사랑을 안 받아본 적이 없으면은 그게 사랑인지 모르죠. 근데 부모님이 탁 돌아가셔. 그럼 뭔가 사랑이 끝나는 거를 의식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비로소 부모님의 사랑을 안다 그러는데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알아야지 이 사랑이 끝났다는 걸 알지. 그게 사랑을 아예 모르고 있었던 상태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만 내가 부모의 사랑, 저기서 부모님이 돌아가셔 부모 사랑을 안다라는 얘기는 내가 부모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그때 가서 깨닫는다라는 거지 부모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그거 자체를 모르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저 말씀은 이제 본각에 대한 동양 사상과 불각의 서양 사상을 이제 대비를 시킨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라톤은 동굴에 비유해서 뭔가 동굴 안에 살다가 플라톤 동굴의 비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뭔가 얽매여 있고 이렇게 선입견에 얽매여 이렇게 쌓여 있다가 동굴 바깥으로 나와서 비로소 이데아 세계를 경험을 함으로써 참 진리를 깨닫는다. 서양에서는 뭔가 깨닫고 나면은 이 동굴 속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걸 모르고 있고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깨우쳐 주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동굴 속으로 들어와서 다 같이 밖으로 나가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요 비유를 제가 여기다 이제 대비시킨 거는 물고기의 경우로 보면은 물고기가 바깥에 나가서 물을 내가 이미 알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은 물이 뭔지를 자기가 깨달을 때 이게 물 바깥에서 비로소 깨달은 게 아니라 물 안에서 깨달은 거가 되는 거죠. 그거를 자기는 아는 거가 되고 그럼 다른 물고기들도 물을 아는 거가 되는 거죠. 물 속에 사는 물고기가 자기나 나나 다를 바 없이 다 알고 있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 바깥에 나갔던 물고기가 안에 들어와서는 자기가 뭔가를 더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게 되겠죠. 니네가 알고 있는 그거가 내가 아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의미로 동양 사상은 본각을 더 강조를 하는 거고 이게 장자의 도인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런 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뿐이다.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뭐 중생이 곧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만 그럼 차이는 뭐냐? 부처는 자기가 부처라는 사실을 중생으로서 살면서 자기가 부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고 중생은 자기가 부처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다. 모두 이미 부처긴 부처인데 모르기 때문에 중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중생이 꼭 부처다라는 얘기는 부처라는 거는 붓다가 각이라는 거죠. 깨달음이 있다. 본각이 있는 자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본각은 누구나한테 다 있는데 그 본각이 있음을 아는 게 부처고 본각이 있는데도 본각이 있는 줄을 모르고 불각 속에 사는 게 중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물 속에서 이미 물을 안다라는 것은 전체를 자각을 한다라는 거고 그게 본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의 제육 의식은 분별적인 의식이기 때문에 분별해서 생각하려고 하면은 전체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래서 불각에 들어있는 것은 이제 제육의식 차원에서 보면은 주객 분별, 자타 분별의 의식이기 때문에 제육의식은 의식되는 대상을 분별하여서 알 뿐이고 의식하는 자신을 알지 못하고 분별 대상만 알 뿐이며 분별의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 주객 포괄의 마음, 우주적 일심은 제육의식의 차원에서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제육의식이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심층 마음이 그거를 알지 못하느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본각으로서 본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본래적 각성을 가지고 있다. 본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화되고 대상화되기 이전의 나, 그것의 부정 또는 그것의 상대를 떠올릴 수 없는 전체로서의 마음, 그런 마음을 어떻게 일체를 대상화하고 상대화하는 제육의식의 방식으로 포착할 수 있겠는가? 포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화해서 상대적으로 분별해서 아는 방식이 제육의식이라면은 그런 분별을 넘어서는 전체로서의 마음은 제육의식의 마음으로는 포착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대상화되지 않는 거죠. 대상화하는 주체의 마음은 그 대상화하는 의식에 의해서는 포착되지 않겠죠. 이미 대상화시켜 놓으면은 마음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마음은 내가 대상화의 방식으로, 제육의식의 방식으로, 분별의 방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적으로 아는 것이다. 나의 마음은 내가 한 번도 그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무한의 전체이고, 따라서 내가 의식하는 모든 우주 만물을 그 안에 담고 있는 무한의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무한의 마음, 전체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를 물을 수 있고, 이제 내가 나의 마음을 대상화하거나 상대화해서 붙잡으려고 하면 그렇게 대상화하고 상대화된 것은 이미 마음 자체가 아니라 마음 안에 들어오는 마음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 자체는 분별 이전에 그냥 단적으로 아는 것이다. 우리는 단적으로 자기 마음을 안다. 그래서 이제 뭐 선불교에서 도대체 이 진여심이 뭐냐, 이 마음이 뭐냐, 마음 자체가 뭐냐, 뭐 이러고 물을 때 그렇게 묻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그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가 그거를 대상화해서 분별해서 이것이 아닌 이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그거는 단적으로 즉각적으로 자기가 아, 이거구나 하고 깨달아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그 마음을 다시 표층 제육의식의 방식으로 대상화해서 보려고 하지만 그 마음이 대상화로 붙잡히지 않기 때문에 마음 자체는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마음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제육의식의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표층 마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거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판단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 자기를 아는 마음 자체다. 그 이야기는 내가 나 자체를 어떻게 알아? 모르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내가 모르는 그 마음. 그걸 내가 알지 않으면 내가 그걸 모른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내가 묻고 있다라는 거는 이미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알고 있기 때문에 묻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각과 불각이 함께 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로서의 마음이 자기 자신을 단적으로 아는 것이 본래적 각성인 본각이고 그 단적인 알을 스스로 그런 것으로 자각하지 못해서 알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이 불각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 본각을 다시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불교에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수행을 하는가 측면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예. 앞에서 아뢰야식의 그 허령성이 적적성성의 마음이다 이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거는 꼭 뭐 유식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유식 다음에 이제 선불교 뭐 화엄 천태 선불교 이렇게 다 나오니까요. 이제 선불교에서도 이제 유식적인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뭐 진울의 수심교 이런 데도 나오는 거고 이제 적적성성의 마음 상태로 내 마음을 만들어서 내 마음이 그 정체가 뭔지를 내가 확인하는 그런 수행법을 적성 등지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적과 성을 나란하게 같이 유지한다 이 말인데 그 적적성성하게 한다라는 건데 그 말 뜻은 뭐냐면은 전호식의 전호식의 대상 그러면은 전호식이 안이비설 신내 근에 상응하는 색상향미촉의 대상을 아는 게 감각인 전호식인 거죠. 이런 감각 내용을 다 제외시키고 제육의식의 대상 그러면 이제 법경, 생각들인 거죠. 이런 거를 다 제외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마음에서 없애면은 마음이 다 비게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앉아갖고 막 큰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은 마음이 소란한 거잖아요. 그죠? 이 소리가 내 마음을 이렇게 소란하게 하죠. 대상이 있으면은 마음이 막 화려한 색깔을 본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들떠서 색깔을 막 보고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들떠서 소리를 막 쫓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대상을 다 없앤다. 그러면 적적해지죠. 뭐가 내가 마음이 참 적적하다. 대상이 없다. 뭐 바깥에 찾아오는 친구도 없고, 뭐 볼거리도 없고, 뭐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볼 마음도 없고, 뭐 들리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적적하다 할 때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적해지면은 대상을 다 없애면 이제 되게 잠이 든다 그랬는데 이제 불교에서 수행을 할 때
이제 앉아갖고 가부좌 들고 탁 앉아갖고서는 감각 대상들을 없애라. 마음을 비워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비우라는 건 이제 대상을 없애라는 거죠. 마음에서 대상을 없애라. 그러면은 뭐 책을 읽으면서 수행하지 않잖아요. 책을 읽을 때는 공부하는 거고 이제 마음 공부는 대상 뭐 읽는 게 아닌 거죠. 뭐 텔레비 보면서 수행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시각 뭐 아무것도 보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눈을 아래로 이렇게 저렇게 아예 감으면 좀 잠들 것 같아갖고 이렇게 반쯤 떠서 이렇게 밑에를 보라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이제 도가 높아지면은 막 감아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보지 않고 막 음악 틀어놓고 하지 않죠. 뭐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좀 이렇게 명상 음악 뭐 듣기도 하겠지만 이제 본래는 이제 음악도 안 듣고, 그러니까 듣지 않아야 되는 거고, 뭐 막 먹으면서 하지 않죠. 뭐 향은 잘 틀어놓겠지만 하여튼 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모든 대상을 다 없애면은 감각 중에서 제일 끝까지 따라오는 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제 통각, 그죠? 촉각 이거는 이제 끝까지 따라오죠. 내 몸이 없어지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까지도 극복이 되죠. 뭐 이렇게 뭐 저리고 뭐 아프고 하다가 이제 다 극복되면 감각적인 대상을 다 마음에서 없애고, 감각 대상을 없애도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죠. 막 이런저런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죠. 그죠? 내가 이거 해서 뭐 성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 그죠? 뭐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니야? 시간만 아깝다. 차라리 뭐 딴 거 하지. 뭐 이런 생각. 막 잡생각이 막 들죠? 뭐 조금 전에 누구 보고 온 그 생각, 뭐 누구랑 다툰 생각, 뭐 온갖 생각이 다 들죠. 근데 그 생각도 없애라. 그러니까 의식의 대상도 다 없애라. 그럼 이게 마음이면은 전의식, 제6의식까지 육식이면은 우리의 표층 의식은 이 대상이 주어지면은 이거를 의식을 하는 거죠. 이거가 있어야지 이게 이걸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대상이 주어지고 이게 활동해서 대상을 인식하게 되는 건데 대상을 다 없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대상을 다 없애고 생각도 없애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졸죠. 그죠? 마음의 대상이 다 없으면 그냥 이렇게 졸게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현상학 같은 데서는 제가 저기 의식의 지향성 이렇게 이야기해놨지만 의식이라는 거는 뭐냐? 의식의 활동은 의식하는 자로 활동하려면 의식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내가 앞에 사람한테 뭐 해요? 그러면 뭐 먹어요? 그러면 뭐 먹어요? 근데 nothing을 먹고 있다. 그럼 먹는데 nothing을 먹는 게 아니라 먹는데 물 먹으면 또 이거 무가 돼버리잖아요. 아예 안 먹는 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상이 없으면은 의식이 의식으로 활동을 안 하는 거가 되는 식으로 의식이 작동을 하는 거죠. 보통은 의식이 대상이 없으면 의식되는 것이 없으면 의식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대상이 없어지면 의식도 같이 사그라든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대상을 다 없애면은 마음의 활동도 없어야 되니까 적적하면은 그냥 잠이 드는 거죠. 그게 우리의 적적하면은 되게 잠이 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적적하면은 보통은 혼침에 빠지죠. 잠이 드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수행할 때는 뭘 하냐면은 그렇게 앉아갖고선 대상 마음을 다 비우고선 있는데 이제 잠들고 있으면은 죽비로 탁탁 치죠. 그죠? 저 수행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앉아있다 보면 이제 많이 졸죠. 그러면 이제 자꾸 깨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깨는 거는 적적하면서 성성해라. 성성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마음이 대상을 다 없앴는데 이게 같이 잠드는 게 일상의 우리 의식인데 이거를 없앴는데도 이게 깨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대상을 아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알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면은 보통 의식은 이것만이 알려지는데 이게 없어지면 같이 잠들어. 그러니까 이거를 알 시간이 없죠. 우리가 다 대상 세계만 알지 나를 알 시간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나를 알려면 이런 활동을 하는 내 마음을 알려면은 대상만 막 쫓아가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막 경전을 보면서 생각으로 아는 것도 사실은 다 대상화해서 아는 거고 개념으로 알면 다 대상화해서 아는 거고 이거를 진짜 알려면은 대상화하는 마음을 멈춰야 되니까 이걸 알려면은 그죠? 이 대상을 없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잠이 들어버리는데 이제 문제는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적적하면서도 성성하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적적 성성인 거죠. 적적하면은 이제 산란한 마음을 없애서 적적한데 적적하면 되게 혼침에 빠지는데 그죠? 잠드는데 혼침에 빠지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된다. 보통의 마음은 적적이 산란과 반대되고 성성이 잠듦과 반대된다면은 보통은 적적하면은 잠들거나
산란하면 깨어 있을 때는 다 산란하죠. 대상을 쫓아가죠. 그건 일상에 깨어 있은 방식이 다 대상을 쫓아가는 산란한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같이 유지되는 거가 참 힘들고 산란하면서도 혼침에 빠져서 잠들어서 산란한 마음, 꿈꾸는 마음인 거죠. 그죠? 이 세 가지 다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적적하면서도 성성하게 깨어 있는 거.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는 될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뭐 수행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해보시면은 참 어렵죠. 그죠? 잠들지 않고 마음을 텅 비워놓고 대상이 다 없애지고 마음으로 다 깨있다. 그럼 뭘 알게 되겠어요? 깨있으면은 뭔가가 자각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상적 방식으로 자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체를 자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떤 분별이 다 없어지는 거죠. 대상적인 제욕의식은 다 분별을 해서 자각하는 거지만 마음 자체로 성성하게 깨어 있으면서 그 안에 어떠한 분별도 그어져 있지 않은, 어떤 것도 대상화돼서 나타나지 않는, 늘 대상화해오던 그 마음 자체를 성성하게 깨서 알아차리는 거. 그게 적적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적적성성의 마음이 근데 뭔가 일상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 어떤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작동하고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 적적성성의 마음을 공적용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는 대개 이제 제육의식의 방식에서 보이는 색이 없으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러분이 깜깜한 그 암실에 앉아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하죠? 그러면 눈을 뜬 것과 감은 것이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눈을 감으면 안 보고 있는 때인 거죠. 근데 떠도 똑같죠? 안 보는 때랑 똑같아. 그러니까 눈을 떠도 안 본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소리가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들리고 있죠? 소리를 듣고 있죠? 멈추면은 소리가 없으면 안 듣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죠? 마치 의식의 대상이 있으면 의식이 활동하고 의식의 대상이 없으면 의식이 활동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듯이 감각에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의식의 지향성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능엄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내면은 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소리가 없으면은 안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안 듣고 있다면 소리가 안 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듣고 있으니까 소리가 안 난다는 사실을 알죠. 깜깜하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 우리는 보이는 게 없으면 보지도 않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이는 게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냐. 보니까 아는 거죠. 대상이 없어도 우리 마음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본다. 텅 빈 마음은 보이는 것이 없는 허공, 공과 같고 들리는 것이 없는 정적, 이제 적적성성할 때 적이죠. 그 공적의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신령하게 안다. 그걸 공적 영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공적 영지의 마음으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소리가 나타나기도 하고 소리가 가기도 하고 그럼 소리가 있을 때는 우리가 잘 깨있고 대상이 있으니까 깨있고 그래서 의식으로 작동을 하지만 이게 없으면 의식으로 작동하는 한은 내가 잠들어 버려서 이런 공적 영지가 작동한다는 사실을 잘 의식을 못하게 되지만 그래도 이 공적영지가 의식의 활동 자체도 공적영지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의식이 작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의 상태에서 자신을 신령하게 아는 거를 신령하다는 영, 신령할 영인 거죠. 안다, 지 그래갖고 인간에게는 공적영지가 있다. 이게 무슨 뭐 수행을 하고 성인이 돼서 비로소 공적영지를 이렇게 획득한다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다. 그 말은 누구에게나 본각이 있다라는 거죠. 본각이 있다. 그러니까 본각이 도대체 뭘까? 왜 나는 그걸 모를까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아니까 그거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알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공적 영지가 있다. 그러니까 심층 마음의 본각이라는 것이 바로 적적성성의 공적 영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적적성성의 공적 영지로서 마음은 전체로서의 자기 자신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제 그것이 바로 본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또 다른 비유로 얘기하면 뭐 수심결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불교에서 나오는 비유인데요.
거울이 우리는 이제 마음을 거울에 비유할 때 마음은 그냥 텅 빈 뭐 백지와 같다 뭐 이런 경험주의자 같으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테고 백지에 뭐가 쓰여져야지 글씨가 있어서 이제 마음이 그걸 알아차린다. 거울의 비유에도 거울의 마음을 비유할 때 사물이 와야지 사물의 상을 비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울에 비추면 사물이 와야지 사물을 비춰서 사물을 알고 라는 식으로 거울의 그 비춤의 활동을 대상에 의거하는 그 마음의 활동으로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대상이 없으면 거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거울의 비춤이 사물이 와서 거울이 비추는 거는 맞는 말이지만 사물이 없을 때 거울이 안 비추냐. 우리는 대상을 비추지 않기 때문에 거울이 안 비추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비춤이라는 거는 거울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사물이 오든 안 오든. 그죠? 거울이 본래 비추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오면 이 대상도 비춰지는 거지 대상에 의해서 거울이 비추는 능력을 비로소 그때부터 갖기 시작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대상이 오면 작동하는 식이 제육의식이라면은, 그러니까 표층의 식이라면은 마음에 본래 이런 그 각성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오면 제육의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거지 대상이 와서 비로소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마음의 본래적인 활동. 그러니까 이제 이게 표층 의식이 우리 마음 활동의 전부가 아니고 심층 마음의 활동이 있다라는 그 심층 마음의 활동은 대상이 오거나 안 오거나 상관없이 마음 자체가 각성으로서 깨어 있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거는 마치 거울이 대상이 와서 비추든 대상이 오지 않아서 안 비추든 거울 자체가 스스로를 비추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거울의 비춤이 작동하고 있듯이 우리 마음, 심층 마음도 깨어 있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대상 의식의 방식으로 비로소 마음이 작동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심층 마음의 활동이 본래 공정인수로서 작동하고 있는데 그것을 망각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 공정영지의 이 본각으로 자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사는 거는 이제 자기를 모르고 사는 상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공정영지 내지 본각을 갖고 있다. 다만 일상에서 적적성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적적하면 혼침에 빠지거나 성성하면 살림심에 머물기 때문에 스스로 본각을 자각하지 못하고 불각에 머물게 된다. 근데 세계 전체를 아는 나, 현상적 차별상을 떠난 절대 평등의 나, 너와 다르지 않은 나를 예감하면서 우리가 나는 과연 누구냐, 내 본래 마음이 뭐냐, 이거를 물을 때 그 물음을 던지는 그 마음이 바로 그 본각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예, 두 번째로 이제 이런 그 일심을 말하는 의미를 이제 절대 평등과 대동의 이념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은 현상적으로는 서로 다른 각각의 오온으로 존재하지만 근본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지 않은 하나의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모든 인간, 모든 생명체가 근본에 있어서는 동일한 가치라는 거, 절대 평등의 존재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식은 모든 생명체의 심층 마음을 현상세계 전체를 형성하는 아류야식으로 밝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같은 하나의 기세관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세관을 형성하는 심층 아류야식이 서로 다르지 않은 하나의 마음, 이심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없이 비어 있는 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활용성, 이렇게 내용을 비워 나감으로써 같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제 그 나, 그래서 나가 곧 너고 너가 곧 나이면서 우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우리의 자각, 즉 일심의 자각은 우리의 삶이 지향할 만한 대동의 이념을,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다라는 대동, 같은 하나다라는 그 이념을 밝혀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객 분별, 자타 분별 넘어 일체를 나로 아는 그런 마음이 실질적으로도 있고, 이제 동양 철학은 항상 이런 이것이 본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표층의 개별적인 자아식에서부터 나오는 감정도 있고, 심층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도 있다. 표층의
개체적인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는 이제 서로 분별되는 거고 내가 잘하면 너는 못하고 그러니까 경쟁심 뭐 이런 것들 비교하는 마음 이런 건 다 표층의 의식이 일으키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심층의 마음이라는 것은 심층의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을 불교는 자비라고 이야기하죠. 남의 고통에 내가 그대로 동감하는 거고 유교에서는 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이라는 거는 이 세상 만물이 나 아닌 것이 없다라고 아는 마음, 그걸 인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인자하다라고 할 때 그 인이 바로 그 마음인 거죠. 이제 동양에서는 늘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개체적인 사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자체가 보편적 마음이기 때문에 일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오는 감정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감정을 자꾸 이제 강조를 하고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 각성의 순간을 개별적인 표층 의식의 각자 유심으로 끌고 가는가, 심층 한마음의 자극으로 끌고 가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경험주의적인 세계관으로부터 이제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길로 나가는가, 개인주의적인 길로 나가는가, 그게 이제 각자 유심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럴 것인가, 아니면은 심층 한마음으로 자각을 하게 되는가, 이 두 가지 길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별하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인간의 자기 이해가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결국 각자의 인간관과 세계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끌어갈 사회의 방향도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인간관에 의해서 경쟁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길이고 뭐 사회적 가치 계속 이제 뭐 경쟁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제 뭐 사유화, 경쟁, 뭐 투쟁 뭐 이런 식으로 지향하느냐 아니면은 요즘 뭐 이제 좀 더 변화돼서 뭐 공유, 공생, 그죠? 상생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그렇게 공유, 상생할 수 있는 그 존재론적인 기반은 뭐냐? 우리가 모두 하나다라는 일심이다라는 거가 확립이 돼야지 그 기반 위에서 어떤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의 방향을 말해줄 수가 있겠죠. 그 세 번째로는 이제 보살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되게 이 대승불교는 이제 그 이전의 불교가 이제 개인적으로 수행을 해서 이제 이 탐진치의 번뇌를 벗어나서 벗어나서 이제 해탈한다. 개인적으로 해탈해서 열반에 든다. 이거를 지향했었다면은 이제 대승의 이념이란 건 뭐냐면은 혼자 수행해서 혼자만 해탈하지 말고, 그러니까 작은 수레다, 그건 소승이다. 대승이라는 거는 큰 수레여서 모든 중생이 같이 해탈하고 같이 열반에 들고 그러니까 같이 행복해져야 된다. 이게 이제 대승의 이념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걸 보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살은 자기가 수행을 해서 모든 번뇌를 다 없애고 꿈에서 깨어나요. 그래서 열반에 이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않냐? 지옥의 한 중생이라도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중생의 마음이 내 마음하고 다르지 않다. 일심이다. 하나다. 우리다. 그러면은 사실은 해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지 않으면 마지막 중생 하나가 지옥에 있다면은, 그러니까 고통받는 중생이 마지막 중생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나는 열반에 들지 않겠다. 나는 해탈하지 않겠다. 이 마지막 중생까지 다 구제하겠다. 이런 그 사람을 보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표층에서는 전체 일부분으로 존재할 뿐이지만 심층에서는 모든 인간이 부분이면서 곧 전체이고 개별이면서 곧 전체죠. 일이고 다이기에 뭐 심층에서는 일직다 다지기를 성립한다. 앞에서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너고 너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 타인, 고통받는 타인을 두고 떠날 수 없다. 이게 보살 정신인 거고 이제 이런 의미로 어떤 대사회적인 의미, 사회 실천적인 함의 이런 것들을 이 유식의 그 아류야식 일심을 논하는 그 논의 안에서 끌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그 이제 유식 사상이 함축하고 있는 사회적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